네, 매일 아침 꼭 챙겨야 할 뉴스 딱 3개만 골라서 깊게 들여다봅니다. 뉴스 3개 시간인데요. 자, 수요일에는 서울신문의 김진아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매일 함께하시는 분이죠. 박지훈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 두 분은 오늘이 이제 두 번째 합을 이루는 날이죠. 세 번째. 와, 1월 1일에 했네요. 네. 그러고 보니까. 세 번째입니다. 예. 그럼 이제 합을 이제 합이 맞아야 되는 이제 단계 온 거죠. 네, 참 좋습니다, 저는. 네. 그렇습니다. 네, 저도 좋습니다. 너무 외교적 멘트 같은데 네. 알겠습니다. 한번 하는 거 보죠. 네. 자, 첫 소식 한번 가보죠. 네, 검찰개혁 입법이 마무리됐는데 후폭풍이 좀 거세다는 이야기입니다. 지난 월요일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관련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공수처 설치법하고 함께 검찰개혁법 처리가 마무리됐는데요. 네. 그런데 지금 파장이 좀 큽니다. 생각보다요. 예, 베스트셀러인 검사 내전의 저자이기도 한 김웅 부장검사가 어제 오전 검찰 내부 통신망이 이프로스의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 이 법안들은 개혁이 아니다. 민주화 이후 가장 혐오스러운 음모이자 퇴보다라고 강하게 비판하면서 사직 의사를 밝혔습니다. 네. 김웅 부장검사뿐만 아니라 김우현 전 수원고검장이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지난 6일 문제가 있다고 글을 남기면서 사표를 던지기도 했어서 네. 이번이 처음은 아닌 건데요. 줄 사퇴가 이어질지 좀 관심이 집중됩니다. 그러게요. 이뿐만 아니라 김종호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장도 어제 사직 의사를 밝혔습니다. 조세범죄조사부는 법무부의 직접 수사 부서 축소 방침에 따라서 형사부로 전환됐는데요. 이것에 대한 불만이 아닐까라는 추측이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 줄사태가 이어질지 왜 그런 선택을 할 건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진아 기자가 후폭풍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네. 이제 그 관심사는 이 후폭풍이라고 하는 게 이제 과거 사라호급 대형 태풍이냐 네, 아니면 찻잔 속의 태풍이냐. 그렇죠. 결국 이게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개혁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개혁은 그 대상 구성원은 손해를 항상 수반하기 마련이고요. 네. 저는 뭐 법조인 입장에서 평가하기로는 좀 66년 만에 사실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걸 검찰이. 다 뺀 건 아닙니다. 예. 외국이나 미국이나 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래도 한 30-40%뺀 겁니다. 네. 아직 60-70% 남아 있거든요. 중요 수사는 아직까지 검사가 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정도로 뭐 하는 거는 뭐 그 이후에 뭐 어떤 태풍이라기보다는 당장 조금 그런 것들이 좀 불만스럽기도 하고 그러니까 찻잔 속의 태풍도 안 된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저는 그래서 이거는 국민들의 여론하고 완전 달리 이렇게 행동을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손해 볼 수밖에 없죠. 개혁을 하는데 다들 이익 보면 이게 개혁이 되겠습니까? 그래요. 근데 이거를 갖고 네. 이렇게 이게 이런 표현이 좀 정말 혐오스러운 결정이다. 이건 국민의 결정, 어쩌면 국회의원의 결정들을 완전 좀 폄하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들어요. 검찰총장은 국회의 결정을 따르겠다고 했는데. 그렇게 했고요. 그렇네요. 예.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분이 좀 지령 같은 거를 좀 남기고 가셨거든요. 지령? 예, 지령이라 좀 표현이 이상할 수도 왜 있겠지만 갑자기- 주문이 있었는데요. 예. 마지막 글에 인사나 보직에 연연하지 말고 봉건적인 명예는 거역하라. 우리는 민주시민이다. 이러면서 글을 남겨서 네. 좀 너희들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사퇴해라. 나처럼. 이게 있어요. 이게 좀 이건 제가 보입니다. 얘기하면 좀 그렇긴 네. 한데 검사 나와서 실업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저같이 변호사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쉽게 쓸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아. 만약에 나와서 아무것도 못한다면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서 옷을 벗어 던진다라고 하는 것이 다른 일반 직장인하고는 성격이 다르다 다르죠. 이런 말씀이신가요? 저도 변호사니까 이런 말을 제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달리 봐야 될 것 같아요. 다른 회사 직원이라면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네. 다른 공무원이라면요. 근데 그 박지훈 변호사께서 이제 검사 친구들도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많죠. 친구들을 통해서 전해 듣는 검찰 내부의 분위기는 어때요, 실제로는? 제가 아는 사람들은 좀 낮은 검사들, 평검사들, 부장 이하들 높은 사람이 없습니까? 있긴 한데 그분들하고는 뭐 그렇게 친하질 않아서 별로 왕래가 얘기를 없습니까? 좀 못 들어봤는데 네. 부장 이하들입니다. 저도 부장급하고 그럼 기수가 좀 더 일하실 비슷하고요. 분들이 더 많기 때문에 네. 부장 이하들은 그렇게 관심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지금 돌아가는 상황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알긴 아는데 네. 그거 좋진 않겠죠. 네. 개혁이고 개혁의 대상인데 음.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프로스 이런데 내부 전산망에 올려서 충격을 줄 만한 뭔가 큰일이다. 우리 다 사퇴하자. 항명하자. 네. 이런 검사는 저는 본 적은 별로 없습니다. 댓글이 한 460개 이 정도 달렸다고 들어가지고요. 김웅 검사의 예, 이제 이프로스 이제 내부 통신망에 그렇죠. 올린 글에 대해서 저도 아침에 조간 보니까 한 460개 가깝게 댓글이 네. 달렸다고. 그럼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 댓글은 어쩌면
또 글이 반복되는 글도 있을 뿐더러 근데 지금 상황에서 뭐 이걸 좋아하는 사람이 없기 뭐 개혁된 거에 대해서 좋아하는 건 없기 때문에 네. 그런 의견을 개진한 걸로 봐야 되지 예. 뭔가 집단적인 뭘 하기 위해서 그 글을 썼다 그래 보기에는 조금 무리한 해석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정리를 하자면 뭐 지금 이게 이른바 검란 조짐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얘기도 있던데 전혀 그건 아니다. 아니고 검란이 돼서 그러면 나오면 네. 검사 탈 사람 많습니다. 변호사들 중에 취직도 잘 안 되고 그래서 변호사를 많이 뽑아놔가지고 아 이게 좀 취업 전쟁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이렇게 쉽게 생각할 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뭐 로스쿨에 검사 한 명씩 대학마다 네. 그렇게 되는데 뭐 뽑으면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김웅 부장검사는 또 베스트셀러 작가니까 인쇄 인쇄를 같은 또 것도 있고. 뭐.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약간 이거는 해봤습니다. 뭐 예. 저는 딱 진짜 변호사 입장에서 얘기한 겁니다. 네. 저는 오히려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변호사 입장에서. 왜 경쟁 변호사 한 명이 더 늘어나는 겁니까? 맞습니다. 근데 저는 좀 얘기가 좀 이상하게 하고 그런데요. 예. 좀 좀 웃으려고 하는 소리는 아니고요. 예. 이분들이 이런 선택할 정도로 검경 수사권 조정이 그렇게 잘못된 건가라는 고민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근데 뭐 그러니까 그 여야 간에 민주당과 한국당 간에 그나마 이견 차가 거의 없었던 게 검경 그렇죠. 수사권 조정하냐 그렇죠. 이런 얘기 있지 않은 거예요? 거기다가 계속 얘기를 하지만 다 준 게 아니에요. 네. 완전 보안 장치를 많이 마련해 놓은 상태에서 특히 수사 건 중에 제가 봤을 땐 그 조항 때문에 네. 뭐 대형 참사, 네. 뭐 경제, 무슨 정치 중요 범죄를 다 검사가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다 내려놓은 것도 아니고요. 약간 내려놓고 조금 이제 정상적으로 가는 모습이라고 저는 이렇게 봐야 되지 이걸 네. 갖고 뭔가 큰일 난 것처럼 생각할 필요는 없다. 알겠습니다. 이 말 검경 드리겠습니다. 수사권 조정 이야기 나왔으니까 이제 경찰 이야기가 또 좀 할 게 있는데 이건 좀 이따 한번 하도록 하고요. 네. 자 다음 뉴스로 가보죠. 역대 최장수 총리였던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어제 총리직에서 물러났다는 얘기입니다. 드디어 전자가 달렸군요. 예, 드디어 네. 전이 달렸고요. 네. 또 특이한 건 이임식을 하지 않겠다는 그분의 뜻에 따라서 환송 행사는 정부 서울청사 출입문 앞에서 간소하게 치러졌는데요. 네. 여기서 기자들이 향후 행보를 묻자 이 전 총리가 저도 궁금하다. 제가 기대하거나 탐내 처지는 아니고 어떤 책임이 저에게 맡겨질지 생각이 많다라고 해서 네. 제가 여기서 잡은 포인트는 과연 이낙연 전 총리가 민주당에 돌아오는데 이름값을 할까? 입니다. 여기서 이름값이라고 하는 게 어떤 뜻이에요? 바로 총선인데요. 네. 오늘 첫 행보는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서 당 복귀 신고를 하고요. 거기서 상임 고문직을 맡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유력 대선 주자이고 본인이 종로 출마설이 좀 유력하고 실제로도 그런 기류가 있고요. 그래서 종로만이 아니라 본인이 총선판 전체에서 여당 승리에 얼마나 기여를 할 수 있을지 네. 그게 좀 관심이 집중됩니다. 뭐 종로 출마는 거의 기정사실이라고 봐도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 전세 예. 들어왔고요. 본인이 네. 물어봤다면 여기 종로 확실하냐고. 네. 예. 그러니까요. 그동안 인터뷰에서도 본인이 총로에 나가는 거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말을 근데 했었고요. 예. 그나저나 그 아파트는 의문의 1승이 돼요 보니까 홍보 엄청 됐대요 이번에. 예, 좀 그렇죠? 이름이 안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다 알고 다 있더라고요. 알죠. 아, 예. 뭐 TV 뉴스 영상 보니까 뭐 그 다 공개했는데 아파트 이름까지 다 공개. 누가 봐도 알 수 있게 되고. 우리는 얘기 안 해도 돼요. 네. 아무튼 뭐 이거 제 쓸데없는 얘기해서 그러니까 죄송하고. 그러니까 종로구에 출마하는 것은 뭐 거의 99.9% 특별한 일이 기정사실이라고 이제 없어서 봐도 갑니다. 되고 오히려 이제 그 이낙연 전 총리의 어떤 출마 여부는 그러니까 더 이상 관심사는 아닌 것 같고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여기에 그렇죠. 나오느냐가 이제 관심사가 되는 그렇죠. 거죠. 얘기 엇갈리는 것 같더라고요. 뭐 사실상 뭐 그 거의 잠정 결정이 됐다는 보도도 있었고 또 아니라는 것도 있고 일단 이건 좀 기다려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그러니까 이낙연 자꾸 전이 안 붙네요. 예. 전 총리가 확정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대진표가 상대가 누구일지가 나오지가 않았기 때문에 네. 거기에 종로에 이낙연 전 총리가 출마한다고 말할 수 없는 거거든요. 예. 황교안 전이 아닙니다. 황교안 대표가 출마할지 아니면 누가 출마할지가 지금 관심사인데 황교안 대표가 수도권 험지에 나온다고 했었거든요. 네. 그 험지에 포함되는 데가 종로인지 지금 뭐 강남도 얘기가 있고요. 예. 뭐 동작 뭐 여러 군데가 얘기가 있으니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구로나 뭐 이런 데가 험지긴 한데요. 네. 관악이나 뭐 은평 뭐 이런 데가 근데 그냥 다 아무튼- 험지죠. 예. 아무튼 일단 지금 뭐 그 오늘 민주당이 이제 그 전략 지역 15곳을 선정을 한다고 그러니까 공석이 된 그러니까 지역을 중심으로 그렇죠. 그럼 이제 종로구도 이제 전략 지역으로 선정이 될 분류가 거고 됩니다. 예. 전략 지역이 된다는 이야기는 여기서는 전략 공천을 한다는 그렇죠. 이야기니까. 경선보다는 그렇죠. 뭐 이 자리는 단순 민주당은 공천한다는 정해졌다고 얘기입니다. 예.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특별한 일 없는 한 이낙연 전 총리가 되는데 예, 문제는 예. 자유한국당은 글쎄요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뭐 우리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혹시 급수가 안 맞는 사람이 자유한국당에 온다 하더라도 이낙연 총리를 빼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대로 갈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지금 황교안 대표의 종로 출마 여부가 관심사가 되는 게 보통 종로에서 이낙연 대 황교안이라고 하는 빅매치가 성사가 되면은 총선 구도 자체가 완전히 짜여지게 되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은 정권 심판이냐 야당 야당 심판이냐. 네. 지금 여론조사 이번 총선의 성격을 어떻게 보느냐는 여론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게 그대로 한 지역구에서 그대로 이게 이제 그 투영이 되는 게 종로구가 아닙니까? 그렇죠. 이낙연 전 총리는 말 그대로 현 정부의 2인자였던 사람이고 네. 그러니까 뭐 야당 입장에서는 당연히 정권 심판해야 됩니다. 따라서 이낙연 전 총리는 아닙니다라고 가는 게 어찌 보면 정석일 거고 네. 만약에 황교안 대표가 출마를 한다면 그러니까 야당 심판을 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데 있어서 결국은 제1야당 또 그렇죠.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매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예비 대선까지 비슷한 느낌인데 네. 그래서 저는 쉽게 결정을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그래요? 여기 져버리면 네. 전체 판세가 네. 흔들립니다. 그래서 뭐 많이 돌려보거든요. 네. 미리 하기 전에 그렇죠. 계속 엄청 돌려봐서 놀라죠. 네. 확실하지 않는 이상은 아니면 최소한 비슷하게 접전이 되지 않는 이상은 나오긴 어렵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전망을 하세요? 저는 그래 추측을 합니다. 예. 우리 정치부 기자인 김진아 기자는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부담스럽죠 네. 이런 질문이. 그렇죠. 저희가 또 갇혀 있다 보니까 예측이 많이 틀립니다. 네. 항상 틀리는데 그래도 피해갈 수는 없어요. 황교안 네. 대표가 좀 아니 두려워한다는 느낌을 좀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선거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이름값은 있는데 잘못하다가는 떨어지면은 이제 대선 주자급도 안 되잖아요. 근데 요새 약간의 자신감이 붙었다고 얘기가 들린 게 보수 대통합. 거기에 지금 그 단계를 차차차차 밟아가고 있는데 거기서 좀 자신감을 붙어서 좀 종로를 고려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없지 않아 있어서. 그러니까 엊그저께 예. 이제 나온 보도를 보면 사실상 잠정적으로는 출마 쪽으로 기울었다 이런 보도도 있었어요. 예. 그렇죠. 예. 보도일 뿐이고요. 네. 저는 조금 뭐 아직 많이 고민을 오, 해보지 상당히 않을까. 자신 있으신 것 같네. 예. 나 이따 어디를 나가면 좋을까요? 그러면 황교안 대표는 이따 3부에 네. 무릎탁 도사가 예정되는데 다시 콜라보 한번 하실래요? 방송? 네? 뭐 박지원 의원이 나오십니까? 네네네. 박지원 의원이 참 맞추잖아요, 잘. 음. 아마 박지원 의원도 저랑 비슷한 생각을 하실 겁니다. 아 그래요? 만만치 않다. 거기 나온다고 확정된 건 아니다. 박지원 의원과 박지훈 변호사의 무릎탁 도사 콜라보를 한번 해볼까요? 둘이가 박지 형제란 얘기도 몇 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종로 네. 자체가 좀 쉬운 지역은 아니죠. 아니죠. 또 야당이. 예. 지금 뭐 접전 지역이긴 해요. 이전에는 또 정세균 지금 총리 이전에는 또 여당 의원들이 지금 보수 쪽 의원이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만 정리를 하고 넘어가죠. 그러니까 뭐냐면 만약에 종로에서 빅매치 성사 여부에 모든 언론이 그다음에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는 두 가지가 네.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총선 구도가 짜이느냐 안 짜이느냐 상징적으로 정권 심판론대 야당 심판론이라고는 이게 하나가 있고 둘 다 이제 차기 주자로 1, 2위를 달리고 있는 여론조사로는 따라서 그러니까 전초전의 성격을 띠고 그렇죠. 있다라고 하는 점. 네. 그런 점에서 흥미진진한 매치인데 성사가 되느냐 안 되느냐는 지는 쪽은 타격이 큽니다.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요. 좀 기다려 봐야 되는 문제. 네. 이렇게만 일단 저도 열심히 정리를. 한번 취재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 뉴스로 넘어가 보죠. 네, 진범 논란이 있었던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의 재심이 결정됐다는 얘기입니다. 네. 수원지법 형사 12부가 어제 이춘재 8차 사건의 재심 청구인인 윤모 씨 측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재심을 열기로 결정했습니다. 네. 오는 3월쯤 재심 공판기를 열어서 사건을 재심의할 계획이라고 하고요. 이 사건을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진범 논란이 있는 사건으로 유명하고요. 네. 1988년 9월 16일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진난리에서 당시 13세였던 박모 양이 성폭행당하고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당시 범인을 검거된 윤 씨는 경찰의 강압 수사로 허위 자백했다라고 혐의를 부인했는데 네. 결국 20년을 복역하고 2009년에 가석방을 냈습니다. 이춘재가 붙잡힌 이후에 이 사건은 본인이 저질렀다고 밝혔고요. 네. 그래서 제가 잡은 여기서의 가계자 포인트는 30여 년 넘은 사건의 진실이 이제는 밝혀질까 이겁니다. 그게 저도 몰랐는데요. 재심 요건이 굉장히 까다롭기 그렇죠. 때문에 이 요구가 받아들여지는 게 굉장히 드물다고 하고요. 사실상 근데 네. 재심 결정이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판결은 거의 뭐 예정이 됐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이거는 정말 드뭅니다. 그러니까요. 네. 두 가지 절차를 거쳐야 되거든요. 재심을 개시하는 결정을 거치고요. 그렇죠. 새롭게 재판이 또 열립니다. 그런데 재심 개시가 우리 김진아 기자가 지금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빨리 되고 예. 또 이렇게 검찰 입장에서도 예 맞습니다 하는 경우는 없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빨리 지금 결정이 되고 아마 판결까지도 좀 속전속결로 이루어지지 그러니까요. 않을까 생각이 그러니까 듭니다. 재심을 결정하는 순간은 사실은 재심의 판결이 뭐가 나올지는 거의 뭐 90%는 확실히. 결정이 됐다고 봐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요 내용은 워낙 이제 보도가 많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짚을 이유는 없다고 네. 보고 오히려 아까 제가 이제 검경 수사권 조정 이야기하면서 경찰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을 그렇죠. 거라는 게 바로 이건데 물론 오래된 일이기는 합니다만 검경 수사권 조정 이야기가 나올 때 항상 따라붙었던 게 경찰은 그러면 깨끗하냐? 그렇죠. 경찰은 믿을 만하냐? 아니요, 안 믿을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다 똑같은 권력 기관이고요. 이 사건이 그럼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일 수도 조작한 있는 사건이잖아요. 예. 가혹행위 또 그리고 국가수 증거도 조작했다라는 예. 얘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찰 역시 권력 기관으로서 우리 국민들한테 인권 친화적이냐? 앞으로 친화적이어야 되는 거지. 이전에는 안 그랬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근데 이 사건은 또 얘기를 하지만 그 위에 검찰이 또 기소를 했고요. 네. 법원에서 1, 2, 3심 다 이렇게 얼토당토하게 판결을 내린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법기관 전체가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다 생각이 됩니다. 근데 검경 사건은 견제와 균형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경찰이 이뻐서가 절대 아니라는 거거든요. 경찰이 착각하면 그러니까 큰 오산이라고 네. 하는 거고. 더 잘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경찰 같은 경우도 당연히 어떤 그 민주적 통제 네. 범위 안에서 그러니까 그 권한이 행사가 돼야 되는 것이고 또 사실 경찰 개혁 입법도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게 안 되고 있잖아요. 아직은. 뭐 자치경찰이 그것에 그것도 뭐 대해서, 가능하겠죠. 검찰이 가장 불만을 갖고 있는 게 그거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네. 경찰도 깨끗하진 않은데 네. 특히 정보 경찰은 폐지되지도 않았는데 네. 그러면은 뭐 어떻게 견제를 하고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이냐? 해야죠. 이거는, 그것도 입법해야죠. 그러니까 차근차근 같이 해야 해야 된다고 되겠죠 봅니다. 아마도. 제가 볼 때는 20대 국회 끝나기 전에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해야 되는데 예. 현실적으로 좀 힘들죠. 21대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요. 그래요. 예. 왜냐하면 사실은 그 경찰에 대해서는 그 못 믿어하는 시선이 많기 때문에 네. 그다음에 정말로 경찰의 힘이 잘못 쓰이면 정말 큰일 나거든요. 맞습니다. 그런 점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이 통과가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와 연관되어 있는 경찰과 그러니까 개혁 입법도 당연히 그러니까 바로 따라붙어서 이루어져야만 된다. 그 부분은 저희 변호사협회에서도 그 부분을 우려하는 건 맞아요. 네. 뭐 지금 검경수사관 조작이 될 이사님이시지 맞아. 대한 변호사 깜빡했습니다. 이사님이시죠. 이사님 예, 높으신 분이에요.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이사라서 네. 저희도 뭐 그런 걸 좀 뭐 지금 좀 고민을 하고 있는데 네. 경찰화되는 것도 뭐 우리가 뭐 완전 찬성하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경찰도 권력 기관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적용돼야 된다. 그런 그러니까요. 얘기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승만 자유당 정권에서 경찰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역사에 다 기록으로 다 돼 알고 있고. 있죠 우리가. 그다음에 그 전두환 정권 때 그때는 경찰청이 아니라 치안본부였잖아요. 치안본부. 치안본부가 어떤 짓을 했는지 했는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그 고삐 풀린 경찰의 어떤 힘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그 무섭고 얼마나 악용될 수 있는지 우리는 역사적으로 다 이미 경험을 했기 네. 때문에 이건 반드시 지금 입법으로 가야 된다. 자치경찰제로 가야 되고 네. 수사경찰하고 행정경찰도 분리돼야 된다. 맞습니다. 그렇죠. 앞으로는 그것도. 근데 이건 하려고- 어려운 얘기예요. 잠깐 30초 들 테니까 설명 좀 해주세요. 수사경찰과 행정경찰이 분리된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사법 경찰이라 그래요. 네. 뭐 형사라든지 수사에 관여하는 경찰이 있고요. 뭐 경무라든지 경비라든지 네. 행정에 관여하는 경찰이 있는데 네. 직렬 자체를 달리하자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게 맞고 지금은 왔다 갔다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혼용이 되기도 하고 음. 그게 좀 문제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게 사실은 국정원 개혁 그러니까 결과에 따르면 그 대공 수사권도 경찰이 넘어가게 되어 있거든요. 맞습니다. 만약에 이것까지 넘어가는데 경찰이 민주적으로 통제되지 않으면 이거는 그 상당히 문제가 심각해질 수도 있다. 그러면 검찰의 우려가 그렇죠. 뭐 맞다는 거죠. 그렇죠. 이건 반드시 좀 개혁 입법, 경찰 개혁 입법이 반드시 좀 뒤따라야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좀 강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뉴스 3개 마무리하고요. 두 분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박지훈 변호사, 서울신문의 김진아 기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슈의 핵심을 꿰뚫는 예리한 시선,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 시선 집중.